정부가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택지 전매 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풀고 총 4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에 주택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연내 긴축이 끝날 걸로 예상했던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서학개미 순매수 1위에 올랐던 상품은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이 앞으로 5년간 AI 투자를 기존보다 3배 늘려 2028년 매출 25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개발한 AI 초거대 언어 모델을 주요 사업에 적용하고 글로벌 AI 기업과 공동전선도 구축합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유럽 경쟁당국의 독과점 우려에 시정 조치안을 전달합니다. 시정안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과 유럽 4개 노선 반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시점을 앞당기고 3만 가구 이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공급이 여의치 않자 공공주택을 앞세워 물량 공세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기약 없는 3기 신도시 위주의 공급은 한계가 있는 데다 수요 촉진 방안은 결국 빠지면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성나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첫 삽을 뜬 아파트는 8만 6천여 가구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상 착공 2년 이후부터 입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내년부터 공급 대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상향해 3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 5천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앞당겨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업 속도가 더딘 민간 물량을 공공으로 전환한 5천 가구를 포함하면 이런 식으로 공공에서만 12만 가구가 풀리는 셈입니다. 전체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자금난도 뚫어줍니다. 건설사를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PF 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 7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공택지 전매 제한을 풀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들이 땅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비아파트 건설 자금 지원과 청약시 적용되는 무주택 기준 완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가격에 직접적인 압박 요인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공급에 있어서의 비용면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면 그리고 공급자 금융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막힌 곳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편다라는 거고요. 다만 기약 없는 3기 신도시 위주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전 청약 이후 본 청약이 진행된 곳은 한 곳도 없는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피스텔 주택수 배제 등 세제 혜택과 대출 규제 완화 등 수요 촉진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결국 빠졌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야 공급도 늘어나는데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SK텔레콤이 AI 기술을 집약한 AI 플랫폼 에이닷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취향 정보를 갖고 있는 통신사 특성을 살려 초개인화된 AI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SK텔레콤은 에이닷 브랜드를 내세워 세계적인 AI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를 표방하는 에이닷 플랫폼을 베타 공개 1년여 만에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통화 요약과 캘린더, 실시간 통역 기능뿐 아니라 AI 수면 관리 서비스와 음악 추천 기능 등 SKT의 AI 기술이 집약된 플랫폼입니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내놓은 AI 서비스가 검색을 기반으로 한 범용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SKT는 통신 서비스와 고객 응대,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고객의 데이터를 보유한 통신사의 특성을 살려 초개인화된 AI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에이닷의 정식 출시를 알리며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를 바탕으로 전 세계 45개국에서 약 12억 명을 포괄할 수 있는 AI 개인 비서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AI 개인 비서 시장, 이건 정말 글로벌 탑 티어들의 격전장이 될 겁니다.
저는 한 3년 후면 AI 개인 비서 2-3개씩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핫한 시장이 될 거고 그 부분을 가장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SKT는 과거 5년간 12%였던 AI 투자 비중을 향후 5년간 33%로 약 3배가량 확대하며 2028년까지 매출 25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센터와 같은 AI 인프라를 근간으로 삼고 모바일 브로드밴드 등 핵심 사업 전반에 AI를 접목시키며 새로운 AI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는 AI 피라미드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자사 AI 브랜드 A.X를 고도화하는 한편 엔트로픽 등 글로벌 AI 기업들과 협력해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한 플랫폼을 피라미드 형태로 묶어낸다는 겁니다. 이 일환으로 먼저 SKT는 엔트로픽과 한국어, 영어, 독일어 등 다국어 LLM 개발을 통한 통신사 특화형 서비스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의 데이터 그리고 다른 통신사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그들의 커스텀 모델을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에는 저희가 시장에다 보여주고 AI 혁명은 무조건 기회라며 AI 직진을 선언한 SKT. A.을 앞세워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온탕과 냉탕사입니다. 어제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알테오젠이 오늘 주가가 쭉 떨어지면서 온탕과 냉탕을 오갔습니다. 알테오젠은 미국 머크가 항암제인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 제형을 오는 2025년 출시하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죠. 어제 81,0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머크와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불과 하루 만에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며 주가가 전일 대비 21.85% 빠진 채로 장을 마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쏟아졌다고 분석합니다.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는 기업이죠. 다음 소식은 발목 잡힌 CGV입니다. 어제 법원이 CJCGV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오늘 CGV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을 탔는데요. 전날에도 권리 매도가 가능해지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장중에 5,340원까지 내려가면서 지난 2004년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오늘 전일 대비 5.46% 하락한 5,37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법원은 전날 CGV가 신청한 신주 발행조사 비송 사건에서 한영회계법인이 낸 감성보고서에 객관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과로 CJ가 자회사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지분 전망을 CJ의 전량 줄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는데요. CGV가 항고나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일단 CGV가 자본 확충에 나서면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하락 마감했는데도 상한가를 친 곳도 있었는데요. 다음 소식은 대세는 로봇입니다. 오늘 로봇 사업을 시작한 기업과 끝낸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엇갈리면서 주가도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우선 가온그룹은 자회사 K퓨처테크가 KT와 AI 실내 배송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반면 유진로봇은 전날 공시를 통해 약 51억 원 규모의 로봇 청소기 브랜드 아이클레보 사업을 연말에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유진 로봇에 대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있겠지만 LG U+와 자율주행 로봇 분야를 확대하며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레드오션인 로봇 청소기 사업을 정리하고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물류 로봇 사업에 집중하면서 내년 이후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추진하는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합병 시정 조치안을 내놓아야 할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1조가 넘는 합병 비용을 투입했지만 알짜 사업을 모두 떼어낼 위기라 양사 합병 실익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 전용 항공기 11대를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화물 사업에서 3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체 매출 5조 6천억 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추진하는 대한항공이 이 핵심 사업을 매각하는 내용의 합병 시정 조치안을 곧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양사 합병으로 유럽과 한국 간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 경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14개 유럽 노선 중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도 포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EU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내년 초로 예정된 EU의 합병 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업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국부 유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포기한 화물 사업과 항공 슬롯의 상당수는 해외 항공사로 넘어갈 수 있어서입니다. 또 알짜 사업과 노선을 모두 넘겨주면 아시아나항공 회생 의미가 퇴색되고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도 훼손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아시아나가 운항하는 거에 3분의 2까지는 그거를 내놔야만이 될 것이다라고 이미 다들 예견을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왜 인수합병을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우려에도 대한항공의 통큰 양보는 조원태 회장의 인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은 지난 6월 합병 성공을 위해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We are pushing very hard. We are in this 100%. We'll make it happen regardless of what we have to give up. 지난 2020년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대한항공은 EU 이외에도 미국과 일본 경쟁 당국의 합병 심사 승인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당국도 호락호락하지 않아 추가적인 양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도 불안 요소인데요. 긴축 종료 기대감에 미국 국채를 대거 사들인 서학개미들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돌파하면서 16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도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긴축 정책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 셧다운 우려가 고조된 점도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AA를 유지하고 있는 무디스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연준의 긴축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 국채를 대거 사들였던 서학개미들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서학개미들이 미국 국채 ETF에 투자한 금액은 15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4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연일 치솟으면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은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학개미 순매수 1위에 이름을 올린 TMF는 미국 20년물 이상 장기 국채 가격을 3배로 추정하는 상품으로 연초 이후 35%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학개미 순매수 4위와 5위에 자리한 TLT와 TLTW도 10% 넘게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긴축 정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채에 물타기를 하거나 신규 매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요채권이라는 게 어쨌든 만기까지 가져가게 되면 이자에다가 원금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장기보다는 단기가 조금 더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지금 경기 과열된 부분들이 실물 경기가 어쨌든 좀 돌아서는 시기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단기물 더 담는 거는 아무래도 부담일 수밖에 없고.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노동시간 개혁을 향한 정부의 발걸음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공론화에 나서면서인데요. 오늘 플러스 초대석은 당초 그 중심에 계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을 모실 계획이었는데 차가 막혀서 박종필 대변인님을 대신 모셨습니다. 자, 일단 뭐 추석이 코앞인데 민생 대책 얘기부터 하시죠. 일단은 그 취약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죠.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않는 이런 그 임금 체불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체불 임금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금 체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을 하고 또 그 생계까지 위험하는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출발점이자 노사법치의 핵심으로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국토부하고 저희가 합동 단속을 시작을 했고 또 어제는 법무부 장관과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부 전체가 합동으로 해서 체불 근절의 역량을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용 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사업 이제 체불하는 것이니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또 고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정식 기소해서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인식을 저희가 바꾸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건설업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계신 체불에 취약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로 감독을 최대한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예고 없이 불시에 그리고 시정 지시 없이 즉시 범죄 인지를 원칙으로 해서 10월 말까지 기획 감독을 할 계획이고요. 또 국토부와 합동으로 해서 체불의 구조적인 원인인 불법 하도급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달에 저희가 상습체불 근절 대책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낮은 인식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제재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말 이렇게 좀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아까 제대로 이제 소개를 못 드렸는데 그 대변인님, 그 뭐 오늘은 또 그 고용부에서 뭐 특별한 행사 같은 게 있었나요? 오늘 장관님이 조금 늦으시는데. 예, 오늘은 이제 이것도 역시 노동 개혁의 한 이제 그 일환에 계속 이어지는 행사인데요. 롯데케미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종의 대표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원하청 간에 그 협력을 강화하는 그래서 상생을 우리 지향하는 그런 행사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난 우리 2월달에 조선업에서 한번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처음으로 석유화학 업종으로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이제 행사였기 때문에 장관께서 참석하셨고 다만 이제 차가 좀 너무 많이 밀려서 조금 이제 늦게 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많은 그 직장인들이 또 관심이 있을 사안이 그 근로시간 개편안입니다. 뭐 지난 3월에 주 최대 69시간 근무다. 뭐 이런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제동이 걸렸었죠.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그 앞으로의 제도 개선 일정과 또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취지는 조금 이제 노사의 선택권을 넓히고 네. 이렇게 이제 좀 유연하게 하려는 그런 취지였는데 너무 이것이 이제 장시간 근로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민과 노사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그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그 여론조사 분야에 최고 전문가들 참여하는 그런 이제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설문의 표본과 문항도 체계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총 6,000명이 넘는 국민과 노사를 대상으로 해서 1대1로 대면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저희가 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근로시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방향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정책 방향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뭐 큰 틀에서 뭐다라고 지금 결론이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방향은 그러니까 정부가 서두르게 뭐 하기보다는 네.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네. 그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보완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그럼 얘기입니다. 장관님 그러면은 전화 연결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석 연휴 이후에 노동시장 개편 정책들이 줄줄이 이제 시행이 되죠.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노조에게만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원래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다가 시기를 앞당긴 이유는 뭔지 또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장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하기로 한 건 이제 3달 정도 앞당겼는데 사안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국민적인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데 한 80~90%가 그 노동조합의 그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 투명성이 기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국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앞당길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전면적인 시행 전에 이제 2022년도 그 결산 결과를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거기다가 공시를 하게 되면 3개월분에 대해서 1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되 그 일단은 3개월 정도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분에 대해서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그러면 네. 그 추석 이후 그리고 이제 연내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노동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실 건지 이 구상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가을을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노사 법치의 기초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의 그 중심이 노사 법치일 테니까 그 기초 위에서 산업 노동 분야의 그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게 기본 방향이고 그와 아울러서 규범을 현대화해서 노동 관련 규범을 현대화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그런 노동시장 양질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데 노사 법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임금 체불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근절해야 될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역대 최초로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지원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노동조합이 사용자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주성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기업이 법에 위반해서 지원을 부당하게 할 경우에는 부당한 지배 개입의 문제가 있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이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아울러서 부당한 노조의 지배 개입, 사용자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그게 이제 노사 법치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산업계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조만간에 지난번 금년 초에 출범한 상생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생임금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역대 정부의 상생을 위한 노동정책들, 해외 사례,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한테 권고안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권고안을 토대로 해서 상생 방안을 만들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도 제가 좀 출연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조선업 상생협약을 저희들이 금년 1월 말에 체결했고 이것은 노사가 정말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현실의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가지고 합의를 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면 지원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업종별, 지역별, 그리고 기업별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사가 상생하고 협력하고 연대해서 이중구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아까 오늘 발표한 롯데케미칼 협력업체랑 상생협력 선언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규범의 현대화가 있겠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노동 관련 규범을 저희가 이제 현행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근로시간 제도가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것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만간에 그 방향과 함께 발표를 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직장 내 점거라든가 노동쟁의 과정에서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할지 아니면 일하는 모든 사람들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들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은 경사노위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는데 노사를 참여시켜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저희들이 남은 노동개혁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스튜디오에 꼭 다음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대변인님도 감사합니다.